이야기를 듣다 보면 뮤지컬은 참 재미있다는 건 알겠는데 뭐 정해진 틀도 없고요. 발성법도 다 다르고요. 뭐 체계도 엄청 다양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 통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 뮤지컬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 인식이 좀 우리나라에서 유독 또 강한 것 같거든요. 뮤지컬은 어려운 장르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 강연을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뮤지컬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퀘스터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일반 대중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뮤지컬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그런 질문도 많이 드립니다. 제가 뮤지컬 평론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뮤지컬 보러 가는데 그럼 꼭 정장 입고 가야 되나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뮤지컬의 어떤 태생적인 배경? 어떻게 역사적으로 만들어졌나 이걸 아신다면 아마 그런 질문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퀘스터 분들 이것만 하나 기억하셔도요. 저는 절반 이상 다 알아가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뮤지컬은 오페라와 다르다. 다릅니다. 예, 음악을 통해서 극이 전개된다는 건 같습니다. 하지만 태생적 배경을 보면 좀 다릅니다. 오페라는 주로 중세 봉건 시대 때 왕이나 귀족들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았던 예술가들이 돈 내는 사람들이 그 소수의 지배계급들이었으니까 그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었던 음악극이 오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에 빠진 어떤 왕족에 대한 얘기, 예, 귀족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주요한 소재로 활용이 되어졌었죠. 뮤지컬은요,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합니다. 도시가 만들어줄 근로자들이 도시로 몰려듭니다. 도시로 몰려든 근로자들 하루 종일 일을 하고요. 뭔가 피로를 덜어줄 그런 오락거리를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요. 바로 상업적인 성격의 공연들이었습니다. 옛날엔 공연장에는 가보시면은 테이블들이 있었대요.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녁 식사할 때 한쪽 편 무대에서 가수가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뭐 코미디에 나와서 만담도 들려주고 마술도 보여주고 재미난 볼거리, 오락거리를 보여줬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면 박수가 일체 쏟아났겠죠. 예. 노래 못 부르면 먹던 음식을 막 예, 무대로 집어넣어요. 제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죽은 고양이 시체를 던졌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예. 예나 지금이나 이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준비성이 철저한 것 같습니다. 고양이 들고 가는 거죠. 던지려고. 예.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공연을 보던 문화는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객석, 무대를 바라보는 객석이 만들어집니다. 음식을 먹는 문화는 공연장 뒤쪽으로 빠져나가죠. 더 시간이 지나면 공연장의 로비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연장이라는 곳을 가보시면 극장 로비에 간단한 다과나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나라 공연장 가보면 좀 이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음료수 반입 금지. 네, 음식물 반입 금지.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셔서 우리나라보다 좀 뮤지컬이 발달한 브로드웨이, 뉴욕이나 런던에 가실 일이 있다. 자리에 들어갈 때 음료 한 잔 정도 갖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요즘 컵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요. 다 마시고 기념품을 갖고 가라는 거죠. 예. 열린 마음으로 즐겁게 태양의 후예 보듯이 예, 도깨비 보듯이 즐길 수 있는 대중문화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뮤지컬이다. 오페라하고는 좀 다르다.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태생적 배경부터 대중문화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라디오도 없고요. 텔레비전도 없던 시대의 뮤지컬은요. 대중문화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 무대에서 인기를 누리는 사람, 오늘날 치면 그 사람이 빅뱅이 되고 예, 레드벨벳이 되는 겁니다. 예, 쇼튠이라고 얘기해요. 쇼에 나오는 재미난 멜로디의 노래. 이걸 만들어낸 사람은 그 음악가는 죽을 때까지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끼 있고 재능 많은 예술가들 성공을 꿈꾸면서 뮤지컬 분야로 뛰어들었죠. 그래서 시작된 것이 뮤지컬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에 뮤지컬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주로 뮤지컬을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연극을 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왜? 1960년대 연극은요 사실은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 시기에는 실험극들 좀 더 도전적이고 깊이 있는 철학적 메시지가 담겨있는 연극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대는 굉장히 깊이를 더해지고 철학적인 깊이가 더해졌지만 반대급부로 대중들로부터 괴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우리나라 연극인들이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공연장으로 대중들을 불러 모을 수가 있을까? 새로운 형태의 연극을
그들에게 소개해야 되겠다. 신극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게 되죠. 그래서 눈에 띈 것이 바로 뮤지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뮤지컬 하면 연극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르가 뮤지컬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고정관념 혹은 선입견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글로벌한 입장에서 본다면 뮤지컬은 대중들이 문화를 즐기고 향유하고 재밌어하고 유쾌하고 즐거운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 바로 뮤지컬이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뮤지컬 접하실 때는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장 안 입으셔도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공연장에서 한번 만나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저희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생각이 든 건데요. 지금 면접 보시는 선생님들도 이상의 분들이 계시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너무 주어진 질문만 해요. 그리고 너무 짜맞추기 식으로 이게 제작진이 준비한 질문이라는 티가 너무 많이 나요. 이제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현재 들어와 있는 뮤지컬이나 인기 있는 뮤지컬의 대부분 공연은 라인센스를 따와서 하는 공연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공연을 보다 보면 약간 한국적인 정서에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현재 한국 뮤지컬이 한국적인 뮤지컬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예, 그죠? 보통 그런 인문학이나 철학 같은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경향들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죠.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현대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뮤지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것을 잘 살려서 우리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는 것만이 모든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한 변화에 우리가 또 어떤 어떻게 보자면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공유를 하는 노력들도 경주를 해야 되겠죠.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또 잃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현상을 모두 골고루 현명하게 잘 활용을 했을 때 좀 이상적인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뮤지컬이 산업화되고요. 하나의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는데 걸린 시간, 그러니까 뉴욕의 브로드웨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세계적인 메카가 되게 된, 뮤지컬의 메카가 되게 된 데 걸린 시간은요, 대충 한 150년쯤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브로드웨이가 150년 겪었던 거를 우리가 지금 17년, 18년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개발 경제가 굉장히 많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낳은 것처럼 이 17년, 18년 빠르게 성장한 한국의 공연 산업이 마찬가지 성장통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그런 거 잘하잖아요. 빨리빨리 막 붐 일으켜서 인기를 누리는 것들. 그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며 우리나라 뮤지컬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17년, 18년 만에 공연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역시 대한민국은 이런 것 부분에선 거의 세계 1위인 것 같습니다. 그 주역이 아마 앞에 계신 우리 이영진 퀘스터 같은 분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고민하시고 좋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왜 외국은 이제 오픈런 형식의 공연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공연이 많은지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환경이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사람들은 극장주들이 많습니다. 브로드웨이도 한 3개나 4개 정도의 대규모 극장주들이 있어서 공연을 만들고 기획을 하고 공연을 올리는 특성을 갖고 있죠. 웨스트엔드도 마찬가지예요. 작곡가로 유명한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만든 RUG라는 회사가 있죠. 그 회사는 약 런던에 13개 정도의 공연장을 운영을 하거나 혹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하기도 하죠. 엠버서더 티어터 그룹이 한 15개 정도 또 갖고 있고요.
그리고 카메론 매킨토시 그 프로듀서가 갖고 있는 극장이 한 11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 다 합치면 거의 대부분의 공연장이 되죠. 공연장의 기획자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장기 공연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구현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공연하면 할수록 티켓 가격도 싸질 수 있고요. 그리고 투자비에 대한 탄력적인 구성도 가능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공연장이라는 것은 거의 공공적 성격의 공연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공공적 성격의 공연장들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 공연장을 잘 운영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다 다양한 문화적인 체험을 갖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장기판 같은 편성들, 대관을 할 때도 그렇게 여러 다양한 장르들이 공공적 성격의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운영 방안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차이점을 낳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 런던이나 뉴욕 같은 그런 장기 공연의 시스템을 만들 수 없을까요?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공공적인 성격의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업적인 성격의 자본들이 투자가 됐을 때, 자본들이 관여가 됐을 때 가능해지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상업적인 공연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공공적 성격이지만 조금 더 성격이 다른 형식으로 접근하고 싶은 충무 아트센터 같은 것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어요. 조금씩 공연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변화에 참여하고 그들이 갖고 경험했었던 것들을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이식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한다면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나라도 그런 그 런던이나 뉴욕 같은 시장 환경을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월드컵도 4강까지 갔거든요. 예. 저희 동네만 해도 뮤지컬 콩나물 학교, 꿈의 학교 안에 뮤지컬을 꿈꾸는 친구들이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꿈의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방송 프로를 보더라도 방송 프로 안에서 오디션을 통해서 뮤지컬 배우를 선발하고 막 이런 프로들도 있잖아요. 저도 제가 찍은 그 배우가 될지 되게 막 가슴을 조이면서 저희 아이들이랑 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꿈을 꾸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 대한 지지와 지원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부모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네. 예, 저도. 아주 많이 돼요. 예. 우리는 예술 혹은 문화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배부르고 여유 있을 때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뭔가 이런 분야에 진출하고 싶은 친구를 보면 불안해하시고 예, 저거는 여유 있을 때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한 가지만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소질이 있는지, 예, 이걸 정말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부모님들이 좀 같이 봐주신다면 그런 고민을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교가 갖고 있는 기능, 특히 이제 이런 예술 분야나 문화 산업에 관련된 분야의 학교가 주는 기능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똑같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애만 생각하시고 나의 경험만 생각하신다면 그건 답을 찾기 힘드실 것 같아요. 사회의 변화나 미래에 대한 예측도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I가 발달하고 있어요. 지금 살고 계신 사회가 결코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살 사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계가 하지 못하는 분야를 찾아야 됩니다. AI가 하지 못하는 분야예요. 창의적인 분야들입니다. 문화산업 분야입니다. 기계로 대체되지 않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화예술 장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소질이 있는 친구라면은 그 아이의 소질을 꽃피울 수 있는 지원과 환경도 우리 어른들이 분명히 제공해 줘야 됩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잘할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꿈을 갖고 있다면 그 꿈을 테스트하고 자신들이 그런 소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저는 보다 그 아이가 좋은 진로를 찾고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변 감사합니다. 엄마들하고 현실적인 나누겠습니다. 조언을 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마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학부모분들이 또 보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뮤지컬을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빅뱅에서 자, 빅뱅이 뮤지컬이라면은 지금이 1막이거든요. 1막 마지막 곡을 또 뮤지컬 미니 공연으로 장식해 볼까 합니다.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사랑하는 꽃필리여 할 말이 있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북유럽 이야기를 영국 사람이 소설로 쓰고 체코 사람이 뮤지컬로 만들어서 지금 한국말로 노래 부르는 거를 재미난 콘텐츠죠. 우리 명절만 되면 안방장에 단골로 보던 사운드 오브 뮤직, 마이 페어 레이디, 치티치티뱅뱅. 원래 이효리가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이효리가 이걸 알고 노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창작 뮤지컬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닌가. 1년에 약 180여 편이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얼마 정도 시장 규모가 됩니까? 3,500억, 4천억 네 시장이군요. 나는 180편 중에 한 편도 못 봤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불우한 이웃입니다. 뒤마의 소설이죠. 몬테크리스토 백작 이야기인데요. 예, 멋진 노래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우리